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같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경쟁력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흥의 공영민 군수와 함께합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느덧 민선 8기도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반환점을 돈 지도 이제 좀 상당히 지났고, 그래서 지난 2년 반, 3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흥 군정 이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고흥군은 이제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가지고 이제 2030년 공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발판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큰 거 2가지 의미 있는 걸 꼽으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지난해 6월 28일 날 정부에서 우리 고흥에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 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예타 면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0억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신속하게 국가산단이 조성되게 되었다는 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지난해 3월 달에 우리 지난해 1월 23일 날, 지난해가 아니고 올 1월 23일에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연계도로, 그게 이제 국도 15호선인데 이게 그동안에 굴곡진 2차선을 갖다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우리 고흥에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추진되게 하고 연계 도로가 이렇게 추진되게 됐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도드라지는 게 좀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출장을 다녀오셨는지, 출장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네, 저는 뭐 고흥 군수라기보다는 고흥군의 CEO다. 그리고 고흥 기업의 대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수출 개척단을 제가 직접 이끕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출 판로 개척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지난해까지 9,730만 불 정도 수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연속으로 우리 고흥군이 군 단위는 최초로 지금 수출 1억 불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1억 5천만 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부터 6박 7일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이렇게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왔는데요. 우선 거기 가서 우리 고흥 농산물에 아주 또 동남아는 우리하고 식성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수출 아주 판로 개척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1,1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160억 정도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김, 역, 유자 가공품에 500만 불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태국에는 300만 불의 입점과 수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거기 방콕의 파라다이스 몰에서 제가 고흥 김에 대한 이렇게 시식 행사 홍보를 했는데 한 20분 만에 김 부각이 동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쌀 주산지인 우리 베트남에서는 우리 쌀 20톤을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나물류 등을 중심으로 해서 300만 원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에서는 이제 농업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판로 개척은 우리 행정에서 해서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우리 뭐 밭에서 이렇게 갈아엎거나 이런 일이 없고 바다에 원초를 버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농수산물 수출하는 것 중에 김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고 검은 반도체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또 김이 아주 유명하니까 이쪽으로 좀 많은 관심이 가게 마련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김 같은 경우에는 수출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김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수출 품목의 1위인데요. 지금 김은 우리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김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고흥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 현지인 맞게 이렇게 가공품을 생산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흥산 김하고 갓소붓이라고 해서 가다랑 말린 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결합한 김 자반이 맛과 영양이 뛰어나서 현지인들에게도 입맛에 아주 맞아서 좋아하고 그리고 역으로 일본이나 호주 이렇게 아프리카에 수출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김 스낵 제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베트남에서는 제가 우리 김하고 쌀, 나물 같은 걸 가지고 제가 직접 김밥을 말아서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시식을 시켰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맛있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동남아나 이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이제 김 가공품을 생산해서 적극적으로 판로 개척을 하고 또 시장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고흥하면 빠질 수 없는 산업이 이제 우주 산업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고흥하면 당연하게 우주 산업이 떠오를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고흥군의 미래 전략 산업이기도 한 이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해가 다르게 뭔가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2031년까지 정부가 우리 고흥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업들이 이제 8개 분야의 24개 핵심 과제인데 중요한 것을 보면은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조성, 민간 발사장 기술사업화 센터 그리고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인데요. 2023년 8월 달에 이미 민간 발사장하고 기술 사업화 센터가 에타 면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발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7년부터는 민간 발사체가 우리 고흥에서 발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제 국가산업단지 46만 평은 예타 면제로 추진돼서 지금 올해부터 3,800억이 투자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이 2030년까지인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4조 9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고흥의 인구 증가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용역을 완료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완성이 되면은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이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글로벌 우주 관광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모든 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국가산단에 대한 기대를 많이 이제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산단의 성패 자체는 사실은 이제 기업 유치에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주항공 분야의 앵커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입주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이제 많이 됐었죠. 네. 기업의 유치 상황들은 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우주 발사체 관련 많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이죠. 저희들이 이제 앵커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기업과 입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현대로템이라고 아시죠? 이 현대로템이 협약 체결을 했는데 우리 고흥에서 추진되는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입주 협약을 체결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고흥에 자체 연소 시험 시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외에도 한 8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 고흥에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하루빨리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산단 예타 면제로 됐기 때문에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이나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 정주여건 개선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정주여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또 그 핵심이 근거가 될 것이 이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이제 고흥에 와서 직접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정주여건 같은 것들 마련도 또 뒤처지지 않게 바로바로 돼야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 중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발사체 관련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다음에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상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산업단지가 완공 전에 저희들은 배후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를 지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종사자들의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지 요건 중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접근성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이 3대 교통 인프라, 광주까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전선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전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흥읍에서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국도 15호선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이런 이제 3대 교통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입주 기업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하고 소통하면서 종사자들의 니즈가 진짜로 뭔지 정주 여건에 예를 들면 뭐 주거도 있을 거고 그다음 문화환경, 문화활동, 그다음에 의료, 뭐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을 확실히 좀 해서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여기 와서 근무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흥을 대표하는 산업이 된 우주산업, 이 우주산업을 테마로 한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기다리게 될 텐데요. 고흥 우주항공축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올해가 15회째거든요. 그래서 15회째 우주항공축제인데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주변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는 주제가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 문명에서 우주 문명으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발전사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관한 다채로운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관심 있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견학을 하는 게 우주 발사장 견학입니다. 발사장은 평상시에는 이제 민간이 출입 안 되는 통제 구역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 축제 때만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해서 견학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인터넷 접수를 하고 또 현장에 접수를 하는데요. 작년에 4,200명 정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올해는 7,600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주 발사장을 견학하게 할 겁니다. 우리 우주 발사장은 세계에서 13번째로 구축이 됐고 그리고 날아온 누리호가 발사됐던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 관련해서 날아온 누리호 또 실물을 이번에는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카이스트하고 함께 우주 스파이더 로버라고 그러는 것하고 이런 이제 실적 기술 시연을 3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주 비행사 체험이나 그다음에 우주 식량 시식 체험 등 다채로운 것들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앞서서 군수님께서 고흥의 3대 산업으로 우주 산업, 드론 산업, 또 스마트팜 산업 이렇게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이미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항공 산업의 한 갈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흥의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드론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커나가게 될까요? 지금 우리 고흥이 이제 드론 센터가 있고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드론은 이제 단계가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가 사람 태우는 드론 UAM이거든요. 지난해 실용화 가능한 5인승 UAM 기체 시연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흥에서 드론센터 주변으로 해서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와서 드론 관련 KUAM이라고 그래서 국가 이제 우리 한국형 도심항공 체계거든요. 이 1단계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실증 사업이 올해 상반기까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2단계 실용화 실증은 서울의 아라뱃길 등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고흥에서는 고흥형 UAM 로드맵을 용역을 끝 마쳤습니다. 4월 초에 맞춰서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드론 택시 그러니까 UAM을 고흥에서 남양관광벨트를 오가게 하는 그런 관광 상품화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형으로 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를 하겠다. 그다음에 3번째는 UAM 수리 등을 담당하는 MRO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토부가 이제 이런 관련 여러 가지 시범 운영 구역이나 시범 사업을 이렇게 공모를 할 텐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우리 고흥에서 유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에서는 이제 녹동항에서 드론쇼를 이렇게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콘텐츠를 보완해서 지난 4월 19일 이미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고흥읍에서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드론쇼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생산부터 시험, 그 다음에 인증까지 고흥에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론 기체를 어디서 만들더라도 우리 고흥에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흥이 드론 중심 도시,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흥은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시군, 농촌 시군 단위에서 이 미래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최대 규모의
이 육성 지구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그러면 미래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실 구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에 4개가 지정됐는데 우리 고흥에서는 이제 이 확장성이 가장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 달이죠. 그 64헥타의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흥이 스마트팜 뭐 중심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22년 11월 달에 고흥만 그러니까 거기 이제 10만 평 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했는데 우리 고흥에서는 그 주변으로 6,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이 계획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스마트팜 창업단지, 그다음에 스마트 축산 ICT 단지, 그다음에 스마트 수산 단지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이제 공모로 유치해서 지금 이미 32만 평을 공모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간척지, 고흥만 간척지에 벼농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확장하기 용이한 그런 이제 조건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정부에 이제 관련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각종 공모 사업을 유치를 해서 우리 고흥형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6, 70만 평 조성을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흥은 또 천혜 관광 자원,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다도의 국립공원이 또 펼쳐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볼거리들과 연계해서 뭔가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 산업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이런 자연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고민해서 상품을 만든다거나 볼거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은 뭐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이렇게 할 만큼 비경이 많은데 정말로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건 이제 그 머물거리, 숙박업소나 그다음에 즐길 거리가 아직도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회사 LF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CN 아일랜드와 이런 게 골프장, 리조트, 컨벤션, 뭐 호텔 이런 것들 또 미술관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토지 매입이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택시를 남해안 관광벨트로 오가는 그런 관광 상품화를 하겠다. 제주까지 오가는 관광 상품화를 하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관광객을 이렇게 관심 갖고 오게 할 거고요. 또 우주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우주 관련 견학 교육 체험을 한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흥에는 지금 이제 비경이 많다 그랬으니까 6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정말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좀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두 가지의 그런 랜드마크적인 그런 관광 인프라들을 구축하겠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고흥에는 먹거리가 좋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 해조류가 아주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 상품을 만들어서 음식 관광객도 좀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560만 관광객이 고흥에 왔습니다. 근데 아마 203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는 1000만 관광객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흥군의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요. 이제 고흥군의 산림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가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정부에서 내려받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뭐 계엄 이후에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지금 뭐 예산이 어디서 나올 때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고흥군에서도 이제 민생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고 현상 그다음에 혼란한 전국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서 소비 촉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2억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 전체 소득이나 뭐 연령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 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화폐로 들었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되고 또 소상공인들 좀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별도로 또 우리 이제 공공요금 30만 원씩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세 상공인들을 위해서 2차 차액 보전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을 드렸다는 거 아주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군의 미래 산업 또 고흥군의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오늘 국회에서 헌법개정 국민행동, 헌법개정 여성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헌법 개정 공약 이행 협약식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과 책임 총리제, 국회 양원제 도입 등 대통령과 국회 권력 분산이 골자인데 여의도 초대석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 24일 헌정회 정기총회에서 추대로 헌정회장에 연임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헌정회장 연임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네. 물론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저 혼자 나오게 돼서 제가 혼자 당선된 겁니다. 헌정회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뭐 하는 조직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말 그대로 네. 민주헌정을 네.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의제도 연구하고 또 그 헌정회 회원들의 네. 복지 향상을 위하고 또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네. 전직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전직 의원들이 3,230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770여 명이 돌아가셨고 나머지가 한 1,450몇 명이라고 오늘 들었는데 살아계신데 네. 그중에서 300명은 현역 국회의원. 현역도 회원이십니다. 옛날엔 준회원이었는데 지금 회원이라고 그러고 1,156명이 네.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회원으로는 1,156명이 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뭐 회원은 회원입니다만은. 네. 부친이 8선 의원 외무부 장관 지내신 고 정일영 박사시고 그리고 모친이 대한민국 최초 여성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신데 오늘 부친 정일영 박사 43주기 겸 제24회 정일영 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떤 상인가요? 누가 탔나요? 저희 선친이 네.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후에는
8선 국회의원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것. 네. 그다음에 제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여자 변호사로 여권 신장과 네. 또 소외된 사람들 못 살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가정법률 상담소라는 걸 만들어서 음양으로 도우시고 또 네. 민주화 운동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들 제 부모님의 네. 좋은 뜻을 기리고 또 후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1997년에 처음으로 네. 정의령 이태영 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24회째를 하고 있고 네.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 민주 네. 자유상 또 하나는 사회봉사상. 올해는 두 군데서 받았는데 지금 네. 그 사회봉사상은 여자 변호사협회 회장회가 받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상은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서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파면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결국 정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판단 잘못이 크게 있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네. 그 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하는데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아닌데 덜컹해버리셨단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탄핵 재판으로 파면을 받았고 네. 또 형사소추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윤석열 지금은 피고인이 됐는데 네. 서울대법대 18년 후배라고 하는데 검사 시절에 회장님한테 불쑥 정치인 정대철한테 전화 걸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뭐 찾아와서 실제로 뭐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 캐릭터가 네. 자기가 그래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 얼굴이 좀 넓적해서 그래서 네. 뭐 검찰청에서 별명이 정대철이라고 그래서 저 선배님 좀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재밌어서 그 후에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격려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정치는 정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간 윤석열을 대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평이 다 괜찮은데 뭐 친화력도 있고 뭐 의리도 있고 정치인 윤석열은 왜 이렇게 실패를 한 걸까요, 그러면은? 역시 정치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 경험이 없다고 저 정도. 그래도 정치 친화적으로 돼서 네. 대통령이 야당이나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는 타협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했던 사람. 그래서 정치가 전쟁 상태 내지는 정치 상실 실종의 상태를 유도하는데 물론 여야 책임이 크지만 그중에서도 또 대통령 책임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정치를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계엄은 왜 했는지 그건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어요. 자기 감량에는 이걸 해서 그걸 좀 정치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 지금 요새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제가 속내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은 파면돼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뭐 형사 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칼 썼다고 다 살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이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을 왜 하시나. 이게 사실 탄핵 소추돼서 파면까지 됐으면 나 같으면 내가 또 지금 고친했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 또 큰 지도자 같으면 나하고 같이 정치하던 그 사람들 혹시 다치고 있는 사람들 감옥 속에 있는 사람 내줘라.
말이랬도 다 내 책임이다 말이야. 이렇게 큰 지도자의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겠다.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이거는? 글쎄요, 저도 이거 최근에 그저 다 매스컴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 판에 탄핵까지 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나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소리들이 자꾸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아는 윤석열은 전혀 예전에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르고 정치하기 전에 윤석열 검사 윤석열은 그래도 비교적 정의로우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정치라는 것은 선거력도 한번 치러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라도 나와보고 국회의원도 봐야 이런 경험, 경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반면교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혹시 밥 먹는데 한 번 뭐 두 번 뭐 운전하러 마지막에 데리러 와서 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저도 매스컴이나 풍문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 연임 당선 소감 일성으로 개헌과 국민 대통합 강조하셨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대선 주자 개헌 공약 이행 협약식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 강조해서 말씀하셨나요? 개헌은 저는 늘 5가지 점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국민적 요청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6할 내지 7할은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12월 3일 날 일어났던 교훈입니다. 잘 나가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절컥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으로 느닷없이 변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끔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됐고 세 번째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거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거나 정치 개혁의 가장 화급하고 중요한 내용이 개헌이다. 또 하나는 지금 1987년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8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거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8분의 대통령이 거의 모두 다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찬동하는 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부 꽁꼬먹은 자리.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국민적 요청이고 필요한 것을 경험법칙상 이번에는 선개헌 후 대선을 하기를 바라서 우리 헌정회에서도 노력하는데 좀 시간장으로 촉박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후보자나 당에서 대선 공약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나 당선 안 된 쪽에서도 함께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개헌을 얘기하다가 막상 대통령 딱 되면은 표현하신 대로 꽝꽝 먹은 것처럼 입 딱 씻고 모른 척 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파면 선고 전날 이재명 당시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분권형 개헌 하겠다고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건가요? 실은 정동영 전임 의장이 나보고 전화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다 있었던 그래서 내가 저 권면을 쭉 했었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로 한 2달 전에도 꼭 개헌해야 된다 그러는데 답이 없어요.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연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2가지를 하자고 그래요. 하나는 책임 총리제로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국회 책임지는 총리, 책임 총리제. 두 번째는 연성헌법으로 바꾸자. 쉽게 바꾸는 연성이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헌법을 필요한 시에는 바꿀 수 있는 헌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당신님께서 바깥에 국민들한테 천명해라.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 천명도 안 하고 사나흘 후에 안 하겠다고 좀 그러고 또 이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느닷없이 또 바꿔서요. 저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만들지 않았나 이런. 근데 책임 총리제 연성 헌법 이거는 이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요.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본인 입으로. 아니 그래서 이것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십시오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하도록 합시다. 이것 정도 하고 끊었는데 그다음에는 아무 소리 없이 슬그머니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회장님이 책임 총리제랑 연성헌법으로 하자 하니까 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런 말 들었고 나는 그래서 국민한테 천명하시오. 요 소리만 그 한 폭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얘기라는 스스로 한 얘기죠. 그 며칠 뒤에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거 답변이에요. 지금 내란이 무슨 종식입니까? 그 내란 종식이고 처음에는 무슨 탄핵을 초점을 흐린다 그러셨더니 그다음에 내란 종식이라고 그러는데 안 하시기 위한 핑계겠죠. 너무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거기도 꽁꼬 먹은 것처럼 나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공약을 하고 공약을 해도 8 대통령이 다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번엔 철저히 양당 후보들 좀 다 공약을 하시도록 하고 후보뿐만 아니라 양당이 이걸 공약으로 삼고 양당에 해도 100%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헌정회에서 노력 중입니다. 당이나 유력 후보들이 공약에 동참을 할까요? 그런데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가지 이유 또 국민적 요청이 앞에 있어서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다고 긍정을 하고 같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서 정말 하실 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것을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반응 같은 거는 좀 온 게 있나요? 당이나 이 대표 아직 뭐 오늘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사적으로 그러면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이재명 대표 한 명하면 다 말들을 끝이고 만단 말씀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 시대 정신, 이제 흔히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은 이 시대에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 230나라가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GDP가 10지부터 13지가 됐으나 좀 더 성장시켜서 딱딱한 세계 5, 5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며 또 한편으로는 또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두 번째 시대적 소명이고 세 번째 소명은 긴 얘기입니다만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내도록 하는 길. 이것이 난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이런 큰 방향으로 가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다 못 이뤄도 초석을 놓고 도로를 깔고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탄핵 사태로 대단히 민주주의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그래 맞아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야 선진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계 만방한테 좀 알려줘야 될 게 첫 번째 이게 소명이고 두 번째는요 탄핵 사태로 지금 진보 보수 좌우로 갈려서 국론이 분열됐어요. 국론을 좀 다시 이렇게 합할 수 있도록 이 탄핵 사태에서
오는 국론 분열을 국민 대통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통합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뭐 대통령이 안 되는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지 용서, 화해, 포용을 정책으로 삼아서 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네. 정치를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헌도 해야 되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 화해 이런 단어는 좋은데 뭐랄까 포용. 흔히 사필기정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뭐 누구 대판을 면해달라 면탈하시거나 이런 뜻만이 아니라 네. 전체 분위기를 서로 다를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네. 다원사회입니다. 당신과 나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agree to disagree.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름은 잘못된 거, 수용할 수 없는 것 이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흘렀단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네.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네. 정치인들이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정치를 살리시고 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태나 다름없는 것을 정치를 상생, 네.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고 또 이것을 좀 더 비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주적인 권력 구조를 만들도록 정치인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론조사상 가장 유력한데 이 대표한테 한 말씀 더 이 해주시죠. 대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역시 중책을 맡게 되신 분 아까 말하는 시대적인 소명 세 가지를 잘 하시면서 네. 거기다 정치를 살리도록 노력하실 것.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적인 질서를 제대로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